중국이 야심차게 개발한 스텔스기 젠35A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의 이 자랑스러운 전투기는 제니10과 함께 주하이의 하늘을 날며 에어쇼를 지켜보는 수많은 중국인들을 흥분시키고 있는데요. 영상 속 댓글 중국이여 영원하라든가 16억 달러가 아깝지 않다라는 반응에서 알 수 있듯 이 전투기에 쏠린 중국인의 기대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당국과 선양항공은 수출용으로 개발된 젠35A에 많은 국가의 러브콜이 쏟아지길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2014년 첫 프로젝트 공개 이후 젠35A는 외형과 사양에서 수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FC31이라는 정식 명칭이 공개된 후에도 제니10의 후속기란 의미에서 젠21 또는 젠31로도 불렸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젠35A는 중국 당국이 의뢰하지도 않았고 발주하지도 않은 기종이었습니다. 중국 선양항공사가 막무가내로 오직 수출을 위해 개발한 전투기였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2050년까지 중국의 군사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축하겠다는 야망의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당국 역시 이번 에어쇼를 쇼케이스 삼아 세계 스텔스기 시장을 씹어먹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젠35A는 그들의 바람대로 중국을 대표하는 스텔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초반의 기대와는 달리 대륙 엔딩이 되어가는 젠35A 스텔스기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재 젠35A의 미래는 주하이시의 뿌연 하늘처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항공모함에서의 운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중국의 첫 번째 5세대 해군 전용 전투기 젠35A는 주하이 에어쇼에서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에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중국은 자국 해군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젠15와 같은 비효율적인 전투기를 대체할 수 있는 해상용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했으며 젠35A를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당국이 이번 에어쇼를 통해 젠35A가 중국군이 이미 배치해 사용하고 있는 제니10 스텔스 전투기보다 작고 민첩하며 미국의 F-35에 맞먹는 성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자평과는 달리 이 전투기가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많은 전문가들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젠35A는 중국이 구군을 걸고 자체적으로 야심차게 개발했다는 홍보 문구와는 달리 외형만 보면 미국의 F-35와 쉽게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도 미군의 F-35를 겨냥해 개발됐으며 사양마저도 상당 부분 베낀 것으로 보이는데요. 젠35A는 개발 단계에서부터 미군의 F-35와 F-22의 설계 특징을 모방한 흔적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F-35는 중국이 가장 열등감을 느끼는 전투기인 동시에 경쟁 모델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젠35의 외형에서도 드러나는데요. 전문가도 헷갈릴 만큼 빼다 박은 젠35는 외형부터 레이더 배치, 심지어 전투기 내부의 배치와 계기판, HUD까지 F-35를 고스란히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을 카피할 수는 있었지만 속까지 흉내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중국 항공 굴기의 굴욕, 엔진이 또 중국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젠35 초기형에는 러시아 미그-29의 RD, 33 엔진을 모체로 한 RD, 93의 모조품인 WS-13이 탑재했다가 출력을 높인 WS-19를 부착하더니 현재는 일시적으로 WS-13E 엔진에 안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하기에도 복잡한 라인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이 젠35A에 장착한 WS-13E 엔진은 아직 신뢰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WS-13E의 출력과 성능이 불안정하다는 평이 많아 강력한 F-35의 F-135 엔진과는 하늘과 땅 차이고 한국의 KF-21 엔진에도 비빌 수 없는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저열한 복제판이라는 악명이 말해주듯 중국의 전투기 엔진 기술은 미국, 러시아에 비해 여전히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젠35A의 WS-13E 엔진은 반복적인 시험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불안정하여 연속적인 고출력 운용이 어렵습니다. 이는 해상작전에서 생존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인지 중국은 F-35의 한국 내 수요를 대체할 KF-21의 업그레이드 버전 블록2와 블록3에도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부터 운용성, 유지보수 측면, 신뢰도, 전투력 등 모든 면에서
F-35는 현 세대 최고의 스텔스기이며 한국의 KF-21은 이 격차를 빠르게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성능만 놓고 보자면 F-21을 첫 손에 꼽지만 비용과 효율 측면에서 지나치게 오버스펙인 면이 있습니다. 한 해 국방비로 1000조 이상을 쓰는 미국도 버거워하는 전투기를 중국이 운용하기란 불가능할 텐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애초에 가장 현실적인 경쟁 모델로 F-35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젠-35A는 외관상으로만 F-35를 흉내낸 스텔스 기체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중국의 자체 개발 기술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얼마나 유효할지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외형을 가진 젠-35A는 겉모습만 그럴듯할 뿐 레이더 반사 면적이 F-35보다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젠-35A가 미국산 전투기들처럼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적의 레이더에 더 쉽게 탐지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젠-35A는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에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여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충분히 장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AIM-120 함량과 같은 첨단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에 탑재할 수 있는 F-35와 달리 중국산 전투기는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의 선택지가 적다는 태생적 한계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과 척을진 마당에 기술 도입 없이 기체와 엔진은 물론 무기 인티까지 모두 중국 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짧은 개발 기간에 무리한 일정은 미완성의 스텔스기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F-35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스텔스 능력을 자랑하며 F-35의 레이더 반사 면적은 모든 전투기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이 정도 수준의 레이더 성능과 전자전을 수행할 소프트웨어 능력이 있는 기체를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기체는 F-35뿐인데요. 비싼데 싸다라는 평가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젠-35A의 스텔스 성능은 F-35의 모방 수준에 불과하며 높은 탐지 가능성 때문에 실제 전투에서는 큰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젠-35를 스텔스 기술의 완성판 정도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양적 주력기는 F-16급의 젠-10과 젠-11로 현재 750대 정도를 현장에 배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에어쇼에서 모습을 드러낸 전투기에 대해 너무 박한 평가를 내린다는 의견도 나올 수 있겠지만 실제로 중국 당국조차도 젠-35의 양산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현재 실전 배치까지 완료된 스텔스기는 젠-20뿐인데요. 이마저도 카나드를 포함한 구조적 측면에서 스텔스 성능을 상당 부분 의심받고 있습니다. 결국 젠-35A는 미국의 F-35와 비교하여 개발 비용이 낮지만 중국 내 수요가 충분치 않고 아직 그 어떤 국가도 도입을 원하지 않기에 실제 양산의 길을 걷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무리 저렴하다고 해도 성능과 효율성이 불확실한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리스크이기 때문인데요. 그 외에도 현재까지 드러난 젠-35의 약점은 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35급의 전투기라면 주변 전투기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고도의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그러나 젠-35A는 데이터 링크 성능이 부족하고 전자전과 정보전에 있어 미국산 전투기들보다 뒤처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F-35A는 단순한 전투기 이상의 플랫폼으로 다양한 센서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을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아군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투기 이상의 전투지휘 통제 플랫폼 임무를 수행하여 전장의 흐름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 F-35의 창정비까지 담당하게 된 한국은 F-35의 네트워크 기반 전투 기술을 이전받은 것이 향후 있을지도 모를 중국 전투기와의 교전 상황에서 막대한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의 방산기업은 F-35의 제작에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조금씩 전투기 기술 선도국의 위치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젠-35A는 중국의 커다란 야심과는 달리 여전히 미완성 전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미국은 물론 한국의 전투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혹평까지 받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실제 전장에서 젠-35A 스텔스기와 4.5세대 전투기가 맞붙었을 경우에도 쉽게 우세를 논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는 신기루에 가까운 젠35의 스텔스 성능이 한몫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젠35A 전투기는 외형적 스텔스와 해상 전투에 최적화된 설계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F-35 KF-21과의 비교에서 드러나는 성능 차이는 명확하며 완성도와 신뢰성 문제 역시 여전히 의문투성이입니다. 중국은 젠35의 홍보를 위해 국가적 행사까지 개최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차가운데요. 과연 중국 전투기는 한국의 벽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마수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11일 수호이 중국 착륙 영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군사적 유대감을 드러내듯 2024 주하이 에어쇼는 그야말로 두 나라의 자존심과 체면이 걸린 무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조의 이면에는 애써 숨기려 하는 서로의 속내와 자국 무기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번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될 예정인 중국의 젠35 스텔스 전투기는 그간 중국이 개발해온 FC-31을 해군용으로 개조한 모델로 중국의 차세대 항공모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 행사에서 시선을 끄는 존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중국엔 최초로 등장하는 러시아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수호이 57도 자리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서방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흥미로운 대조로 보고 있습니다. 두 전투기 모두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각 나라의 군사적 자존심을 걸고 내세운 이 전투기들의 실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젠35는 중국이 자국 군사력 과시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해온 대표적인 항공기입니다. 특히 FC-31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판 F-35C라고 칭합니다. 중국이 스텔스 기술과 항공모함 운영 능력을 갖추려는 의지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정작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중국이 F-35와 비교해 내세우는 젠35의 스펙은 거창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이 모델이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젠35의 성능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이번 에어쇼에서 중국은 그동안의 기술적 성과를 과시하기 위해 무리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 주하이 에어쇼를 통해 젠35의 공개로 공군 창설 75주년을 기념하며 대대적인 홍보전을 펼치고 있지만 자칭 중국판 F-35로 불리는 이 전투기의 실제 성능에 대해선 여전히 자국 전문가들조차도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수호이 57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호이 57은 러시아가 자랑하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전투력과 은폐 능력을 두루 갖추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점차 잃고 있습니다. 과거 러시아는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수호이 57 같은 첨단 전투기가 그들의 군사력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로 러시아 무기 체계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많은 국가는 러시아제 무기 구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수호이 57이 5세대 전투기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을 때 중국은 자국의 젠20 전투기가 급부상했다고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젠20은 중국이 자국 기술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로 중국 측은 수호이 57과에 비교해서 항공전자 장비, 레이더 기술, 기동성 등 여러 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 자료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체 기술 개발을 통해 5세대 전투기의 양산화에 성공했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기술이 미국과 러시아의 것을 맡긴 기술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주장이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 수호이 57은 그동안 개발 및 양산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난관에 봉착했으며 생산 속도와 안정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더 이상 러시아 전투기를 외면하면서 러시아는 수호이 57의 판로를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로 돌리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KF-21, 젠20과 같은 경쟁 기종의 등장으로 더더욱 힘을 잃고 있습니다. 수호이 57은 대략 1억 달러, 한화 1,300억 원 정도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사실 성능의 타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도 수호이 57은 현재까지도 해외 판매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중국과 튀르키예는 러시아가 꺼리는 입장이지만 인도와 중동, 아프리카 국가마저도 수호이 57 대신 서방산 무기 체계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호이 57이 실패한 전투기인가에 대한 논란은 자연스럽게 KF-21과의 비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호이 57은 러시아의 기술력이 집약된 5세대 전투기지만 한국의 4.5세대 전투기인 KF-21 보라매와 비교했을 때 일부 성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KF-21은 안정적인 기술 개발과 순조로운 양산을 통해 계약 즉시 빠르게 전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매국가에 엄청난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호이 57은 양산화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문제와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지만 KF-21은 성능과 비용 측면에서 글로벌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전투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호이 57은 더 이상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심지어 중국 젠20 같은 하급 기체와의 경쟁에서도 밀리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경쟁 구도가 중국에도 알려진 것인지 최근 중국계 커뮤니티에서는 조악한 수호이의 품질을 깎아내리는 글이 연일 도배되고 있습니다. 수호이 57의 외관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해당 전투기 외부가 수많은 나사들로 고정되어 있으며 특히 연결 부위가 매끄럽지 못하고 틈이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이를 두고 러시아산 전투기의 한계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35와 비교할 때 수호이 57은 동체가 매끄럽지 못하고 조립 상태가 엉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은 중국에 도착한 수호이 57은 아직 프로토타입 단계에 있으며 실제 양산형 모델은 다르다고 변명했지만 외신들은 수호이 57이 과연 진정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는 이미 수호이 57의 성능에 대해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으며 미국의 F-35와 같은 동급 기체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때나마 수호이 57의 강력한 전투 능력을 앞세웠던 러시아가 유럽에서 거부된 시장을 대신하기 위해 중국까지 건너왔지만 이제는 일반 중국 시민에게까지 조롱받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번 주하이 에어쇼에서 수호이 57을 공개하려는 러시아의 의도는 무기 수출을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는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공략하려 하고 있지만 정작 중국은 러시아의 무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독자적으로 젠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자부하며 러시아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심지어 스텔스 자체 기술이 없는 중국조차도 더 이상 빼먹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었는지 수호이 57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중국은 수호이 57이 서방의 5세대 전투기에 비해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다고 판단해 해당 전투기를 구매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러시아의 항공기 기술을 무리하게 가져오기보다 자체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키워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하이 에어쇼는 단순히 무기 전시회에 그치지 않고 북러 간 군사적 협력이 더욱 밀착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가운데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적 유대를 과시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북러 밀착을 묵인하며 자국의 이해관계에 맞춰 두 나라와의 관계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수호이 57이 중국에 도착했다는 것은 단순한 무기 전시를 넘어 중러 군사협력의 진전을 암시하는 정치적 행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서방의 시각은 회의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의 군사적 입지를 과시하려는 행보는 어딘가 어색하고 이를 통해 양국이 서방의 압박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뚜렷이 보입니다. 러시아는 수호이 57을 통해 첨단 군사 기술력을 과시하려 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수호이 57의 실상과 러시아의 경제적, 기술적 한계를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주하이 에어쇼는 중러 간의 군사적 협력과 공조를 과시하기 위한 무대이지만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수호이 57과 젠35는 과연 그 목적에 걸맞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수호이 57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지 않은 듯하며 러시아의 무기 기술이 자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러시아는 이제 남은 몇 안 되는 무기 수출처인 중국을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 하고 있으나 정작 중국의 반응은 시큰둥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이번 에어쇼는 단순한 무기 전시회를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겉모습에 집착한 전투기들로는 자국의 군사적 위상에 흠집만 남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수호이 57과 젠35는 각각 러시아와 중국의 자존심을 걸고 내세운 전투기이지만 그 실상은 겉만 번지르르한 서커스 무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11일 사브 6세대 영상입니다. 사브는 이번에 발표한 6세대 전투기 컨셉에서 단발 엔진을 사용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공개된 6세대 전투기 계획 중 유일한 단발 엔진 전투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6세대 전투기는 기존의 5세대 전투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전투력을 요구받고 있는데요. 단발 엔진을 사용하는 전투기는 쌍발 엔진보다 추진력과 기동성 면에서 확실한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6세대기의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엔진과 기동성이 필수적인데 사브의 이번 선택은 차세대 전투기의 필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스텔스 능력 측면에서도 사브의 전투기는 여전히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부족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예를 들어 그리펜은 훌륭한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스텔스 성능에서는 F-35와 같은 5세대 전투기보다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있어 스텔스 기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사브가 진일보한 기술적 도약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물론 사브가 그리펜에서 보여준 뛰어난 전자전 능력은 여전히 경쟁력 있는 요소이며 네트워크 중심의 전투 역량에서는 다른 국가들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반적인 전투기 성능에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인터뷰에 응했던 사브의 전투기 프로그램 책임자 피터 닐슨은 사브가 새로운 전투기를 제작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브는 전통적인 전투기 제조회사이며 훈련된 인력의 가용성, 최신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의 사용 면에서 경쟁사를 압도한다는 것이 그 주장의 주요 요인입니다. 더구나 사브는 그리펜 전투기, 글로벌 아이 감시 항공기, T-7A 훈련기 등의 최근 프로젝트에서 얻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닐슨은 새로운 6세대 전투기를 그리펜의 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전략에는 스웨덴 내에서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면서 여러 국제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난 5월 사브가 비공식적으로 카이의 협업을 제안했다는 루머가 항공업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당시엔 사브가 카이의 기술력을 탐내기보다는 경쟁자를 줄이려는 방편이라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힘을 받았는데요. 실례로 카이가 스웨덴 사브와 협력하여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받고 새로운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스웨덴 방위물자청은 올해 초 사브와 프로토타입이 아닌 실제 작동이 가능한 시연기의 설계 도면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5,950만 유로, 한화 9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후술하겠지만 기술의 난이도를 봤을 때 매우 적은 예상 유무가 의혹으로 남은 상황인데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잠재적으로 연장될 수 있는 이 계약에는 기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을 모두 평가하고 다양한 국가 및 국제 이해관계자와 함께 시연을 수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6세대 전투기 개발은 그야말로 기술적, 금전적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오지 않은 미래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개발 프로젝트다 보니 천문학적인 규모도 부담되거니와 그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유럽의 여러 국가가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를 연기하거나 취소 위기에 직면한 사례는 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나토 동맹국인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가 자체적인 6세대기 개발 대신 미국산 F-35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도 비슷한 사례라 할 수 있고 스웨덴 육군 소장 출신인 카렌 겔브렉소는 6세대기 개발 프로젝트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칫 더 중요한 국방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유럽의 GCAP 프로젝트에는 약 9,000명의 인력이 참여했으며 FCAS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자본과 기술이 충분한 국가들이 주도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문제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시민들조차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예산 낭비라며 비난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세계 최강국인 미국조차도 6세대 전투기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미국은 6세대기의 개발에 매달리는 대신 퇴역 예정이었던 10조 원의 예산을 들여 개량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미국조차 6세대 전투기 개발의 어려움을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브가 고작 9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6세대기 개발에 돌입한다는 계획은 자칫 무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사부가 전혀 계획 없이 프로젝트에 뛰어든 것은 아닙니다. 사부 경영진은 스웨덴 정부가 자사를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에 포함한 것에 대해 감사하며 축하했지만 미래 전투기를 만들기보다는 자사의 대표 상품인 그리펜을 개선해 6세대기로 만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부의 경영진은 전투기의 75%가 소프트웨어라는 점을 스웨덴 정부에 어필하고 있으며 하드웨어에 큰 변경 없이 새로운 6세대기를 개발하는 비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부 경영진의 태도가 말만 번드르르 할 뿐 정부의 예산을 눈먼 돈쯤으로 취급하는 행동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KF-21을 기반으로 한 6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정된 블록2 예선 개발 중인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 장착을 완료하고 다가올 2030년 이전에 KF-21 블록3로 가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카이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블록1인데 벌써 블록3를 언급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그간 보여준 카이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KF-21의 스텔스 성능에 대한 논의는 2013년 이후 발간된 세미나 발표 자료와 논문을 통해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방사청과 카이가 직접 이 사실을 확인해 준 적은 없지만 여기엔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었는데요. 2013년 전투기를 개발할 때 처음부터 5세대 전투기를 목표로 했다면 국내외 상당한 견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 최후방인 미국부터 잠재적인 적 중국까지 불편한 심기를 내색했을 텐데요. 더구나 전자장비의 개발도 미흡한 상황에서 스텔스 성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한다면 국내 반대 여론에 먼저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망을 끝까지는 숨길 수는 없어 카이와 국방부는 그동안 발표된 자료 안에 5세대와 6세대 전투기로 가기 위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가령 KF-21 블록3의 핵심인 스텔스 성능 확보를 위해선 내부 무장창 설치가 선결과제인데요. 2015년 발표한 방위사업청 자료를 보면 KF-21의 그래픽에서 내부 무장창에 윤곽이 드러나고 있으며 돌출 센서 또한 내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KF-21이 4.5세대에서 멈출 생각이었다면 굳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지 못했으리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의 의견이고 합리적 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한국이 자주국방의 핵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한국은 이 KF-21을 중심으로 5세대와 6세대 전투기 사이에 갭을 메우고 유무인 편대 운용 기술을 발전시키며 2030년대까지 장기적인 비전하에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개발이 금전적,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프로젝트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이 지속적으로 이 계획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전투기 개발에서 후발주자로 시작했지만 KF-21 보라매의 개발을 통해 더 이상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전투기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6세대 전투기까지 개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이는 한국이 자주국방의 핵심 역량을 갖추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독자적인 6세대기 개발에 나서는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과 자원을 감안할 때 실현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부가 먼저 카이의 협업을 제안했던 것처럼 세계의 석학과 전문가들은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같은 먹튀 국가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것이 더 6세대 개발을 위한 실행 가능한 경로일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부의 6세대 전투기 계획은 분명 흥미로운 도전이지만 그들이 직면한 기술적, 금전적 난관을 고려할 때 한국의 KF-21과 미래의 6세대 전투기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방산강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앞으로 6세대 전투기까지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면 그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차지하는 위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